이번 시간에는 4단원 가야연맹의 성립과 발전 교과서 61페이지입니다. 가야연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야의 독자적인 역사서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정도. 그래서 아주 자세한 기록, 뭐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진 않아요. 뭐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가야 연맹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가야 소국이 성립하다 부분. 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원전 1세기 초부터 경남 김해와 창원 일대에는 한반도 서북부의 앞선 철기 문화를 가진 집단들이 들어왔다라고 지금 여기 서술이 되어 있네요. 자, 한반도의 서북부 지역에 앞선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기원전 1세기 초부터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야, 그러면? 이 사람들,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고조선의 유민이라는 말은 남겨진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죠? 고조선에 남겨진 백성들이 앞선 철기 문화를 가지고 한반도의 남쪽 지역, 경남 김해와 창원 일대로 이제 유입되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 김해와 창원 일대에 자리를 잡고 살면서 뭐 농사도 당연히 지었지만 낭랑 그리고 외를 연결하는 해상교역, 낭랑과 외를 연결하니까 낭랑에서 물건 사가지고 외에다가 갖다 팔고 또 외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낭랑에다 갖다 파는, 그죠? 자, 이런 형태인 거죠. 이렇게 우리 한반도가 있으면 낭랑이 이제 요 부분에 있었죠. 낭랑은 원래 누구 땅이야? 그렇죠. 한나라에서, 중국의 한나라에서 설치한 한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죠. 그리고 요 지역 김해와 창원 지역에서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이 지역에 모여 살았단 말입니다. 이 지역에서 농사도 지었지만 낭랑 그리고 바다 건너에 있는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역을 했단 말이죠. 이런 거 뭐라 하노? 중개무역이라고 하지요. 중개무역.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런 중개무역으로 좀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해상교역을 장악해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중개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지역에 이제 얘네들이 살아가면서 변한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고, 기원 후 2세기 후반에는 이제 낙동강하구 일대에서 사회 통합이 전개되어서 김해 지역에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는 등 여러 나라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가야의 건국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김해 지역에 9개 마을의 촌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구지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막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뭐 구지가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막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늘에서 막 황금알 6개가 막 내려왔단 말이죠. 그 중에서 제일 큰 알에서 나온 사람이 이제 금강가야를 세운 김수로, 그 나머지 이제 5개 알에서 나온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아라가야, 성산가야, 뭐 대가야, 소가야, 그다음에 고령가야, 이렇게 총 금강가야까지 합해서 총 6개의 가야를 형성해서 가야 연맹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는 부분이고. 자, 어쨌든 이 지역에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던 사람들, 2세기에서 3세기부터 이 사람들이 가야 연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죠? 아까 말했죠. 6개의 나라가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알에서 나온 김수로가 세운 금강가야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정기가야 연맹을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기가야 연맹은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이런 금강가야는 어떻게 해서 힘을 키웠어? 아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낭랑이나 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중개무역,
그리고 이 지역에서 뛰어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낙동강 주변의 넓은 평야를 이용해서 엄청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전기가야 연맹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로 첫 번째, 우수한 철기 생산 능력, 그리고 양호한 해운 입지 조건,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더하자면 낙동강 유역에 좋은 경제적인 입지, 지리적 입지,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양호한 해운. 해운이라고 하면 바닷길을 말합니다. 바닷길을 통해서 이제 무역할 수 있는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기가야 연맹이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 자, 전기가야 연맹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두 가지 서술해라라고 하면 여러분, 우수한 철기 생산 능력, 그리고 좋은 무역 입지 조건 또는 양호한 해운 입지 조건,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전기가야 연맹의 중심은 금강가야였고, 금강가야는 낭랑과 외 사이의 중개무역으로 발전했고, 주변에 있는 변환의 작은 나라들을 통합하면서 점차 성장해 갔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전기가야 연맹이 이제 해체되다라는 내용이 이제 밑에 나오고 있는데, 전기가야 연맹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나가던 전기가야 연맹이 어떻게 해서 해체되게 되었냐? 그 시작은 4세기 초반 고구려 미천왕 때부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고구려 미천왕 여러분 생각해보면 영토 확장을 많이 했어. 서안평 지역, 요동 지역의 서안평을 점령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이제 고구려 입장에서 봤을 때 남쪽에 있었던 낭랑이나 대방군을 몰아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죠? 그 미천왕이 낭랑에다 큰 타격을 줬었단 말이죠. 자, 가야와 활발히 교역하던 낭랑이 4세기 전반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고구려 이때 왕이 누구였어? 고구려의 미천왕 때. 그죠? 고구려 미천왕 때 낭랑이 이제 멸망했죠. 낭랑은 이제 누구랑 교역해? 그죠? 그래서 가야의 대외 교류가 한동안 이제 위축되어 있었다가 4세기 중반 백제 근초고왕이 마침 이때 왜랑 이제 활발하게 교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가야는 왜랑 이미 교류하고 있었으니까 가야가 이제 근초고왕을 통해서 야, 니네 왜랑 교역하고 싶으면 우리 통해서 하면 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백제와 왜 사이에서 교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낭랑 대신 백제로 바뀐 거죠. 4세기 중반 백제 근초고왕이 교역로 개척을 요구했고, 가야 연맹이 백제와 왜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이제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초반에 가야 연맹은 중개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성장했는데, 가야 연맹의 성장이 전기가야 연맹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기가야 연맹의 성장의 가장 큰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중개무역이었어. 그죠? 자, 근데 이 중개무역이 처음에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낭랑과 왜 사이에서, 그죠? 그러다가 4세기 초 이후 낭랑이 이제 큰 타격, 낭랑이 이제 멸망하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백제와 왜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됐나?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전기가야 연맹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상을 바꿔서 중개무역을 잘 했네 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4세기 말에 이제 신라가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로부터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받았다라고 했어. 기억납니까? 특히 왜구들의 침입이 엄청 잦았다라고 했죠. 해안가에 있는 마을에. 그죠? 그래서 신라가 누구한테 도움 요청했어?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죠? 광개토 대왕이 이제 직접 5만의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가지고 왜구를 다 격퇴해. 그리고 뭐 더 도와줄 거 없니? 하니까 이제 신라가 뭘 말했어? 아, 그러면 우리 옆에 이제 가야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데 걔네들도 조금 처리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광개토 대왕이 오케이 콜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노? 가야가 광개토 대왕이 고구려 군대를 이끌고 금강가야에 큰 타격을 입히죠. 4세기 말
가야는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은 고구려 군대의 공격을 받았다. 이때 고구려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왕은 광개토대왕이죠. 광개토대왕이 이끄는 이제 고구려 군대의 공격을 받았고, 이때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금강가야가 큰 타격을 입었고, 금강가야가 이끌고 있었던 정기가야 연맹 전체가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까지 왔었단 말이죠. 됐나? 자, 밑에 내용은 아까도 말했듯이 정기가야 연맹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야. 하나는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한데 양호한 해운 입지를 바탕으로 해서 무역 조건이 굉장히 좋아서 낙랑과 외, 그리고 4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백제와 외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하면서 성장했다라고 했는데, 이 밑에 이제 그 가야가 다른 나라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다라고 하는 증거들, 그 유물들에 대한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가야 연맹의 발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후기 가야 연맹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정기 가야 연맹이 어떻게 멸망했어?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군대에 큰 타격을 입고 이제 금강가야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정기가야 연맹이 이제 해체됐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로 금강가야가 쇠퇴한 이후에 가야 소국들은 한동안 침체에 빠져 있었고, 낙동강 동쪽 지역은 대부분 신라의 영향력 아래 놓여 가야의 영역이 크게 축소되었다라고 나오네요, 여러분. 아까 잠시 우리 앞에 62페이지 잠시 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정기가야연맹의 지도가 나옵니다. 그죠? 정기가야연맹의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들 낙동강을 중심으로 보라색 그림이 칠해져 있는 이 범위를 한번 잘 보세요. 낙동강을 끼고도 정기가야연맹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의 동쪽 지역으로도 굉장히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죠? 금강가야가 있는 김해보다도 더 동쪽까지 이제 이렇게 영토를 확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죠? 자, 63페이지에 나오는 지도를 한번 보면은 어때? 확실히 요 오른쪽 지역으로까지 영토가 있었는데 지금 이 지역의 영토는 사라졌죠. 그죠? 자, 낙동강 동쪽 지역은, 낙동강의 동쪽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이 지역을 말하는 거죠. 이 지역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지역들이 정기가야 연맹 때는 이 지역에도 이제 가야의 영토였단 말이죠. 정기가야 연맹 시에는 요 지역까지 가야가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금강가야가 큰 타격을 입고 정기가야 연맹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이 신라 땅으로 넘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낙동강의 동쪽 지역은 대부분 신라의 영향력 아래 놓여 가야의 영역이 크게 축소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러다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가야를 다시 이제 일으켜 세운 게 누구냐면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자, 가야가 다시 일어난 곳의 진원지는 어디냐 하면 고령, 합천 등의 경상 내륙 산간 지방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 지역을 말합니다. 고령, 합천, 여기 대가야가 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원래 이 지역 같은, 우리 가야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지고 중개무역으로 발전했죠. 따라서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간 지역이고, 그러니까 산지로 둘러싸여져 있는 지역이고, 교통이 그러면 불편했어. 정기가야 연맹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역은 힘을 전혀 못 쓰는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뛰어난 철기 기술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이 평야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금강가야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막 이제 피난을 가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대가야 지역, 요 산간 지역에도 뛰어난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어. 그죠? 자, 5세기 초부터는 이 지역에 제철 기술이 유입되면서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이 지역은 교통이 불편해서 문화 발전이 더딘 지역이었는데 제철 기술이 유입되면서부터는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죠. 제철 기술이
전까지 이 지역은 없었지만 대신에 뭐는 있었냐? 원래 이 지역은 질 좋은 철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어. 질 좋은 철 생산지. 철이 많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그 철을 가공하고 이런 기술력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5세기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지역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밑에 보면은 고령의 대가야가 가야산의 철광 개발을 통해서 크게 성장했다. 그러면서 가야 소국들의 중심이 되었고 국이 가야 연맹이 다시 형성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정기 가야 연맹은 누구 중심? 금강가야. 금강가야 중심으로 어떻게 성장했냐면 이제 뛰어난 철기 기술과 그다음에 무역, 그죠? 무역하기 좋은 위치, 요걸로 이제 성장했는데 대가야는 질 좋은 철이 많이 생산되는 것, 그리고 뛰어난 철기 제작 기술, 요 두 가지가 이제 대가야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단 말이죠. 됐나? 자, 대가야는 이제 5세기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중국과도 활발하게 교류했고,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백제와 함께 신라의 구원군을 보내서 고구려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다. 요 시기가 어느 시기야? 5세기 후반, 5세기 중후반. 요 시기는 어떤 시기?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펼치던 시기, 그죠? 5세기 시기는.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백제, 그 다음에 신라, 그리고 가야까지 좀 똘똘 뭉쳐서 고구려에 서로 대항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 시기에도 보면은 백제와 함께 백제와 가야가 신라에다가 구원군을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자,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는 후기 가야 연맹의 전성기였다. 그래서 이때 영토가 가장 넓었는데 서쪽으로는 소백산맥을 넘어서 섬진강 유역에 세력을 뻗치고, 자, 여기 지도를 봅니다. 여기 섬진강이 있죠. 섬진강의 서쪽 지역까지 전부 다 지금 가야의 영토인 걸 볼 수가 있어. 동쪽으로는 낙동강을 경계로 해서 신라와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언제? 5세기 후반에 가야 최대 영역 나와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백제가 장수왕에 의해서 큰 타격을 입고 그러면서 다시 중흥 노력을 하기 시작하잖아. 그런 과정에서 무령왕이 어떻게 했어? 외와의 어떤 그런 교류를 좀 더 활발하게 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섬진강 하류 지역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무령왕이 섬진강 하류 지역을 결국에는 점령을 했어. 그죠? 그러면서 가야 연맹은 이 섬진강 유역을 잃게 됐단 말이죠. 요 시기가 언제? 백제의 무령왕 시기. 그죠? 백제 무령왕에게 섬진강 하류를 뺏기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 가야 연맹은 호남 지역의 동부 지역을 상실하고 그 영역이 경남 일부 지역으로 축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니네가 가야 입장이라면 백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백제랑 맞짱 떠? 아니죠. 그러기에는 가야가 조금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신라랑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죠? 자,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후기 가야 연맹이 멸망하다 내용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가야는 섬진강 유역을 뺏긴 이후에 백제에 대항하고자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거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을 당시에 신라의 왕은 누구였어? 버풍왕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앞에 버풍왕 때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뒤에 이제 신라의 책략으로 가야 연맹의 분열 조짐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죠. 뭐 요거는 이제 설명을 조금 하면은 복잡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때 당시에 이제 신라가 가야랑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은 신라 입장에서 조금 더 낙동강 지역으로 좀 더 영역을 넓혀보고자, 이제 가야의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가야 내에서 이제 신라 사람들을 막 많이 보냈단 말이죠. 가야에다가 이제 그래도 신라의 그 결혼 동맹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왕족 간의 결혼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신라 쪽에서도 왕족이었던 여자를 이제 시집을 보내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딸려 보냈어. 대략 100명 정도가 넘는 사람들이 이제 가야로 같이 건너갔단 말이죠.
결혼한 그 신라 왕족을 따라서 이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건너갔는데 처음에는 가야에 잘 적응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신라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야. 하루아침에. 이때까지는 가야 옷 입고 잘 돌아다니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막 신라 옷을 하루아침에 다 꺼내 입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다른 가야에서 알게 된 거야. 다른 가야가 야 니네 결혼 동맹 맺었다더니 결혼 동맹이 아니라 그냥 신라 밑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니네 신라한테 굴복한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았단 말이죠. 알겠나? 그러니까 가야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라 사람들을 탄압했고 신라 사람들을 탄압하는 걸 이제 신라가 가만히 두고 보겠나? 아니죠. 그래서 신라가 야 너가 이거 없던 일로 우리 결혼 동맹 없던 일로 하자. 왜 우리 신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결혼 동맹을 파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라의 책략을 통해서 가야 연맹 내에서 야 대가야 너가 신라한테 굴복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야 내에서 분열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신라가 결혼 동맹을 파기하면서 가야 연맹 전체가 이제 흔들리게 되었단 말이죠. 됐나? 자 그러면서 이제 신라는 각각의 작은 나라들 하나하나를 이제 협박해 가기 시작합니다. 야, 너 그 가야에 붙어 있어 봐야 대가야보다 우리가 힘이 훨씬 센데 그냥 우리 밑으로 들어오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금강가야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하나씩 병합해 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됐나? 그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라가 무력 시위를 통해서 금강가야 등의 소국들에게 항복을 받아내게 됐단 말이죠. 됐나? 백제가 이제 옆에서 보면서 신라가 저 가야 다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겠죠. 그래서 백제도 이제 군사를 동원해서 가야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됐나? 가야는 이제 6세기 중반, 6세기 초중반에 신라와 가야 모두에게 이제 신라와 백제 모두에게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죠? 엄청 힘든 상황이겠죠.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6세기 중반 넘어서 6세기 중반 이후로 백제와 신라 양쪽의 위협에 시달리던 이것을 이제 6세기 중반 백제 성왕이 그죠? 백제 성왕이 등장해가지고 야 우리가 너희 신라한테 맨날 괴롭힘 당하지. 그리고 너희가 신라한테 그런 식으로 당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렇게 괴롭혀 왔는데 그러지 말고 니네 이제 우리를 잘 따르면 우리는 이제 니네 안 괴롭힐게. 그리고 우리가 신라로부터 너희들을 잘 보살펴 줄게. 잘 이제 보호해 줄게. 이렇게 이제 살살 달래면서 가야를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성왕이 이제 외교적으로 공세를 퍼부었단 말이죠. 막 무력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그 신라한테 그래 저번에 배신도 당했지. 그 이후로 막 금강가야나 이런 아이들 신라 꼬드김에 전부 다 항복했지. 대가야 너가 엄청 힘들지 지금. 너가 우리 편이 되면은 신라로부터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성왕이 잘 꼬드겼단 말이죠. 그래서 대가야가 백제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힘을 합해서 이제 고구려로 쳐들어갔고 그래서 한강의 상류는 신라가 한강의 하류는 이제 백제가 갖고 오는 듯 했으나 진흥왕이 어떻게 했어? 배신 때리고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던 한강 하류를 신라가 뺏었죠. 그래서 이제 신라 성왕이 이제 빡쳤지. 그래서 대가야한테 말해가지고 야 역시 봐라 신라 못 믿을 존재다. 우리 같이 신라 혼내주자 해가지고 신라에 쳐들어갔죠. 근데 막상 이제 관상성 전투에서 어떻게 됐어? 관상성 전투에서 오히려 신라에게 백제와 가야의 연합군이 패배하게 됐죠. 그리고 성왕은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야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지. 점차 신라 쪽으로 기울어져 갔고 마지막 고령의 대가야가 진흥왕의 공격을 받아서 가야 연맹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이제 신라가 가야 연맹 전체를 이제 몰락시킨 거죠. 금강가야는 버풍왕 때 이제 멸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가야 같은 경우에는 진흥왕 때 멸망하게 됩니다. 됐나? 자 그리고 밑에 이제 가야 연맹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고 우리 가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연맹은 끝까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어. 가야 연맹은 우리가 계속 연맹이라고 부르죠. 가야 연맹은 말 그대로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연맹왕국 단계에 왜 이랬냐 하면
이 가야의 6개의 나라가 너무 비슷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어떤 나라가 좀 압도적으로 셌으면 그 나라를 중심으로 다른 6개의 이제 왕국들이 모일 수가 있었을 텐데, 다 좀 비슷비슷한 수준이다 보니까, 물론 뭐 조금 더 뛰어난, 조금 더 힘이 센 나라가 있었지만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끝까지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됐단 말이죠. 됐나? 자, 가야연맹의 소국들은 상호 간의 서열에 따라서 일정한 질서가 있었지만, 일정한 질서가 있었고, 그 중에 가장 강한 소국의 지배자가 왕으로 행세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강한 소국의 지배자가 왕으로 행세했는데, 이게 전반기에는 누구? 전기에는 금강가야였고, 그죠? 후기에는 누구? 후기에는 대가야. 그죠? 이랬었단 말이죠. 전성기 때는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혹은 대가야를 중심으로 뭉치는가 했지만, 결국에는 옆에 있는 백제나 신라가 끊임없이 얘네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얘네들도 서로가 이제 주도권을, 아무래도 자기 나라가 조금이라도 주도권을 잡으면 좋으니까 그런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죠? 하지만 이 가야가 워낙 뛰어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뭐 문화적으로 굉장히 융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신라에 이제 융합되게 되면서 나중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멸망 후에는 그 인원과 문화 능력이 신라에 융합되어 삼국을 통일하는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뭐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김유신 장군 들 수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 김유신이 이제 가야 출신이야. 김유신이 이제 김수로의 후손이란 말이죠. 여러분 김유신 장군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삼국 통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장군이죠. 그죠? 이런 인원들, 그리고 이런 철기 제작 능력, 이런 것들이 신라에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줬었단 말이죠. 됐나? 자, 요 뒤에는 이제 그 연맹왕국이랑 그 다음에 그 중앙집권국가에 관한 내용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야, 4단원 가야는 우리 요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